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 금리 인하 늦게 해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금리 탓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기사들을 보면 2024년 8월 22일 이때 대통령실이 아쉽다 했는데 뭐가 아쉽냐? 금통위가 금리 동결한 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KDI가 총대를 맸죠. 한국은행한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그리고 10월에 한 번 금리 인하하니까 이걸로 부족하다. 11월에도 또 한 번 인하해라. 이런 식으로 총대를 메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증시는 굉장히 나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29일에 1.95%. 와, 이거 진짜로 엄청 빠진 거죠. 자, 금리만 인하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던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물론 주가가 빠졌다 해도 경제는 좋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선행지표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나쁘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의 반응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깜짝 인하한 날이죠. 이날 외국인들은 주식을 무려 4,900억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9일에도 연속으로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거의 7,5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거든요. 이 정도 순매도 규모라니 이건 도대체 금리를 왜 인하했는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정확하게 그 답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만병통치 아니야. 구조적 요인도 봐야. 이 말을 언제 했느냐? 10월 달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 결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마치 금리를 동결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추가 인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니 금리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도 봐야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명백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분 발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히 180도 바뀐 발언이 나왔죠. 자, 11월 28일에 깜짝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왜 이게 깜짝 금리 인하냐? 워낙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외환시장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 전체 시장 참가의 거의 90%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웬걸 금통위는 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트럼프 수출 부진, 이런 우려를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발언 내용이 진짜 기묘할 정도로 10월 달 발언과 정확하게 반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자, 3분기에 예상보다 수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구조적 요인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니까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이번에 11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는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 발언과 정말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10월 발언이 더 맞다고 봅니다. 구조적 원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증명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금리 인하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단 하루 만에 7,500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고 금리 인하로 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건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제 더 이상 아젠다 설정 기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던 대한민국의 아주 강력한 힘, 이게 제가 보기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약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다 함께 달려가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정부와 학계 그리고 기업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뜻을 모아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2년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사업인데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 반도체 공업 육성 세부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연구원 애틀이죠. 키스트, 삼성전자, 현대전자, 금성반도체, 안암전자뿐만 아니라 10여 개의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반도체를 개발했고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놀라운 기업으로 그동안 성장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와 금성반도체 이것도 전부 다 1982년 정부 주도의 반도체 육성 사업에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죠. 1999년부터 시작된 초고속 통신망의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결국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든 겁니다.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이버 코리아 20일 계획 등등 여러 가지 투자를 했어요. 여기 사이버 코리아 20일 계획 단 하나에만 무려 10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1999년에 투자했는데 10조 4천억 원. 자, 이번 정부의 AI 반도체 투자 규모가 9조 4천억 원입니다. 그것도 2027년까지 한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느린 거죠. 지금 당장 올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한 달도 중요한데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 투자한다? 이 정도 속도로 투자하면요, 우리나라 AI 산업은 태동도 하기 전에 망할 겁니다. 왜? 다른 나라는 지금 수천조 원 때려받고 있는데 고작 9조 4천억 원을 2027년까지 투자하면 이건 거북이가 기어가는 속도보다 더 느려요. 1999년에 우리가 인터넷에 때려박은 돈에 비하면 진짜 보이지도 않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했냐? GDP 대비 IT 생산 비중이 1997년에는 8.6%, 그런데 단 3년 뒤 2002년에는 14.9%가 되면서 IT 강국이 된 겁니다. 공짜가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1998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3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인 2001년에는 2,438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IT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고 유럽 국가들은 IT 산업 국내 시장을 못 지켜서 구글의 식민지가 됐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플랫폼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버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맞아요. 그 당시에 저도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로 특종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대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IT 강국으로 군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큰 비전과 과감한 투자가 1982년에도 빛이 났고 그리고 1999년에도 빛이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급속도로 후진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지금 제대로 태동도 하기 전에 아예 싹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 이유는 모두 어디서 시작되느냐? 2023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서 시작됩니다. 자, 일단 국가 R&D 전체 예산의 변화를 보면 2023년에 3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짠 건 2022년에 짠 거예요. 근데 24년에는 이게 갑자기 26조 5천억 원으로 줄었죠. 25년에 조금 더 회복을 했다는데 그래봤자 29조 6,7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뭐 10% 이상 삭감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물론 R&D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래 R&D는 비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 초기 단계에 돈이 될지 안 될지 초효율적으로 만약에 투자했다가는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놀라운 R&D에는 한 푼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R&D 성공률이 무려 99%인 거예요. 왜냐? 효율성만 따지니까 이렇게 성공할 만한 데만 투자해서 R&D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가 R&D 사업의 성공률이 한 25%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비효율성이 더 놀라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게
R&D 예산만의 아주 특이한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라면서 갑자기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연구를 완전히 위축시켰습니다. 왜냐? 이 국가 R&D 예산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느냐? 인건비에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R&D 연구자들의 월급 또는 연구비 같은 데 쓰이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5조 원 정도 줄여버리면 이제 갑자기 월급을 못 받는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홀대를 받으면서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AI로 석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40%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R&D 예산 삭감으로 유출된 AI 인재 심각, 이런 기사가 2024년 10월 8일에 이 AI 전문 저널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맨날 뭐 비전을 제시하고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놀라운 도약을 할 때는 이런 아젠다 설정을 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 빠른 추격자 전략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 먼저 앞서 나가지만 우리가 한 발 늦게 시작해도 엄청난 속도로 이걸 따라잡는 거, 이게 바로 그동안 한국이 성장했던 가장 큰 원동력인데, 이번에 AI 산업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도 포기했습니다. 왜? 정부는 AI R&D 예산 삭감으로 AI 인재들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올해 10월 달에야 AI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금액이 겨우 9조 원대밖에 되지 않는 것도 한심하지만 더 심각한 건 국가 AI 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겨우 2조 원 넣겠대요. 이게 AI 산업에서는요, 2조 원은 돈도 안 됩니다. 1999년에 인터넷 강국 만들겠다고 투자했던 돈에 비하면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25년 전에 경제 규모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근데 그때 투자했던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그것도 2027년까지 세워라 내워라 투자하는 거 겨우 국가 R&D 센터에 2조 원 투자한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 즉 빠르게 추격해서 선진국을 따라갔던 그 전략도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원인들을 금리 인하 하나로 해결한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미국이 막 AI 산업에서 앞서가는 거, 이거 못 따라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거세게 추격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선 최소한 어떤 대책이라도 내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거세게 추격해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이 없다시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요, 중국의 저가 공산품 그리고 전기차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관세 장벽을 만들거나 온갖 방법으로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해서 방화벽을 쌓고 있거든요. 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당연히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곳만 쌓았다 그러면 그래, 한국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18%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26년 7월까지는 35%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 칠레 같은 경우도 중국의 철강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섬유 및 기타 공산품에 대해서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남아공도 태양광 패널 셀 모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브릭스라고 할 때 브라질, 그리고 남아공, 인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를 매기던가 온갖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의 저가 제품이 자국 산업을 파괴하는 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자기 나라에서 과잉 생산된 걸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팔아 먹고 싶은데, 모든 나라가 중국의 덤핑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 아무런 노력이 없으니까 중국의 덤핑 공세가 지금 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중국의 저가 제품에 대해서 방화벽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가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공급 과잉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중국 때문이죠. 45년 만에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철강을 막기 위한 그 어떤 정책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위기도 사실은 중국이 근본 원인이잖아요. 사드 보복부터 시작된 롯데그룹의 치명타가 이번에는 롯데케미칼, 여기에도 근본적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높은 장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설마 중국산 전기차를 사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값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 밀어내기에 일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둥 중의 기둥,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이 지금 거세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중국한테 뺏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문화일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반도체 3분기 수출 증가 둔화는 중국 추격 탓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추격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만큼 아주 심각한데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재작년만 해도 거의 0.5%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10%를 넘어섰고요. 내년 내후년이 되면 20%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요 먹거리인 메모리 산업마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신 메모리뿐만 아니라 SMIC의 추격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SMIC가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까지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요 공장은 저임금 직장은 중국으로 대부분 다 옮겼고요. 그리고 고임금 직장은 전부 다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으로 다 옮겨버렸으니까 한국 땅에서 수출할 게 지금 없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의 수출이 막 잘 될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요, 장년층을 위한 정책만 있고 청년 정책은 거의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식 한방에서 좀 더 깊이 나중에 다뤄볼 생각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원화가 지금 역대급 약세죠. 우리나라 원화는요 1,300원대에서 1,400원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이렇게 약했던 건 보통 금융위기 때 아니면 없었거든요. 이렇게 역대급 약세인데 우리나라 3분기 수출이 얼마나 안 좋았냐. 실질 GDP 성장률이 고작 0.1%에 그쳤는데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수출이 0.4%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환율이 1달러에 1,300에서 1,4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서 주식을 내다 파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2번이나 금리를 낮출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정답이라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한국이 겪고 있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거의 분명해 보이니까 아예 한국에서 떠나는 셀코리아를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환율을 1,400원에서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1,400원 지킬 거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얘네들이 언젠가 1,400원도 못 지키는 날이 오겠다. 1,500원 되기 전에 빨리 셀코리아 하자. 이런 신호를 준 겁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억지로 국민연금 동원해서 이렇게 막겠다고 나서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쓰고 그리고 국민연금 통해서 환율을 지키는 거 이건 분명히 시간적 한계가 있다. 차라리 지금 한국 주식을 팔고 1,400원에 나가자.
이런 신호를 준 겁니다. 사실 금리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아주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데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런 환율 문제를 고민하지 못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에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의 예측과 부합하다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깜짝 금리 인하는 정말 복잡한 계산을 다 해서 그 나비 효과까지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떤 신호를 주느냐? 외국인들한테 패닉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새로운 아젠다도 패스트 팔로잉도 사라진 대한민국에 과연 금리를 낮췄다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게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예전처럼 아젠다를 설정하고 비전을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지금 학계와 그리고 경영계와 그리고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 바이오 산업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 진짜 국가에 남아있는 모든 여력을 진짜 쥐어짜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멘트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수출해서 팔아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부동산에 대한민국의 여력을 쏟아부어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겠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여력을 부동산에 쏟아붓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수출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부동산에 쏟아부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았던 여력을 AI나 아니면 바이오 아니면 미래 에너지 산업에 전부 다 쏟아부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에 쏟아부은 돈, 그 돈의 절반만 써도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